2023년부터 정말 역사적인 강세장이었잖아요. 근데 2025년에도 S&P 500 지수가 11개월 동안 16.5%나 오르면서 솔직히 이제 좋은 투자처 찾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많은 성장주들이 그냥 비싸다 이걸 넘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품 논란도 계속 나오고요. 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단순히 성장주라는 꼬리표를 넘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른바 경제적 해자를 아주 깊게 파고 있는 새 기업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해자. 아주 중요한 키워드네요. 첫 번째는 기술 그 자체로 해자를 만드는 하드웨어의 숨은 강자. 두 번째는 아주 까다로운 규제 환경을 오히려 방어막으로 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그리고 마지막은 압도적인 네트워크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플랫폼 거인입니다.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과열된 시장의 소음 속에서 이 세 기업이 왜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금 같은 때일수록 왜 성장하는가? 이것보다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생존과 지배. 네, 오늘 이야기할 세 기업은 산업은 전혀 다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성을 아주 영리하게 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성벽이 과연 얼마나 높은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성, 하드웨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마블. 사실 AI 칩 하면 대부분 엔비디아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죠. 그런데 마블은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어쩌면 더 영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 칩이랑 맞춤형 AI 가속기 설계가 주력 사업이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맞춤형이에요. 이게 마블의 모든 전략을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해 주죠. 맞춤형. 네, 마블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를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그냥 전 세계 기술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들이죠. 고객사 라인업이 엄청나네요. 이건 마블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엔비디아가 백화점에서 최고급 명품 기성복을 파는 전략이라면 마블은 아예 재벌 총수의 개인 재단사가 되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모두에게 팔려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단 몇 면의 고객에게 완벽하게 맞춰주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고객이 단 몇 명뿐이어도 그 고객들이 AI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이라면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죠. 범용칩 시장의 그 치열한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 이게 바로 마블의 핵심 경쟁력이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해자인 셈입니다. 그 개인 재단사 전략, 이게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인지 숫자로도 증명이 좀 되나요? 그럼요. 성장이 아주 뚜렷합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연간 매출 성장률이 무려 42%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 총 매출은 8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42%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여기서 20% 이상도 성장해서 100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게임은 그 다음 해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칩인 마이아 생산이 본격화되면 성장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성공에 더해서 미래를 위한 포석까지 깔아뒀다는 거군요. 최근에 셀레스티얼 AI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했던데 이게 바로 그 포석 중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포토닉스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들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인수였어요. 포토닉스라는 게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AI 칩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발열하고 전력 소모거든요. 그렇죠. 칩 안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전기 신호로 오가다 보니까 뜨거워져서 성능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가 되는 이유죠. 잠시만요. 그럼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게 단순히 더 빠르다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전력과 발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빛은 전기 신호보다 열 발생이 훨씬 적으면서도 데이터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거든요. 아, 즉, 이 포토닉스 기술은 마블의 주력 제품인 네트워킹 칩과 맞춤형 AI 가속기의 성능을 한 단계 위로 점프시키는 동시에 고객사인 거대 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 기술인 셈이죠. 게임 체인저. 네, 경영진은 이 인수로 3년 안에 연간 10억 달러의 새로운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확실한 고객을 등에 업고 셀레스티얼 AI 인수로 미래 기술까지 확보했다. 이런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주가가 100달러 선인데 이 가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재곤이에요. 사실 숫자만 보면 내년 예상 순이익의 29배 수준이니까 뭐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해요. 내년에 20% 중반대의 순이익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그 이후에 마야칩 양산과 포토닉스 기술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하면 성장률은 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 즉, 지금의 주가는 1, 2년 뒤가 아니라 3년에서 5년 뒤에 그 폭발적인 성장을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블은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가장 밑단, 가장 단단한 기반 기술을 만드는 회사군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술을 다지는 회사 이야기에서 이번에는 아주 시끄럽고 논란 많은 시장의 한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는 회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세계, 드래프트킹스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네. 드래프트킹스는 최근 두 가지 큰 위협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어요. 하나는 규제가 덜한 예측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박 선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였죠. 이 두 가지 모두 드래프트킹스의 이용자들을 뺏어갈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위협 속에서도 드래프트킹스의 핵심 사업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베팅하는 parlay가 유행하면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홀드 퍼센티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 홀드 퍼센티지. 이게 쉽게 말해서 이용자들이 건 총 베팅 금액 중에서 드래프트킹스가 수수료나 이익으로 가져가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회사가 더 영리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신호겠네요. 정확한 설명이에요.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드래프트킹스의 두 번째 해자가 드러납니다. 바로 규제 그 자체를 해자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규제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해자가 된다니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스포츠 베팅은 결국 신뢰의 사업이에요. 내 돈을 맡기고 공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죠. 하긴 그렇겠네요. 드래프트킹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별 규제를 통과한 합법적인 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특히 최근에 컴캐스트의 MBC나 디즈니의 ESPN 같은 거대 미디어와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데 결정적이었죠. 아, 그게 컸죠.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보면 자연스럽게 드래프트킹스의 배당률이 언급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신뢰와 브랜드 파워는 신생 경쟁자들이 돈만으로 따라잡기 힘든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사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주변에 드래프트킹스를 쓰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익숙하고 믿을만해서라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브랜드 파워의 힘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해자이고 두 번째 해자는 기술과 데이터예요. 기술과 데이터? 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 안정성, 더 많은 종류의 베팅 옵션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력,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결합돼서 한 번 들어온 이용자를 꽉 붙잡아두는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가치 평가를 보면 주가는 34달러 50센트 수준이고 기업 가치는 올해 조정 EBITDA 예상치의 35배 정도로 평가된다고 해요. 이 EBITDA라는 지표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EBITDA는 뭐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비 같은 회계적인 요소들을 빼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사업의 본질적인 수익성을 볼 때 자주 쓰이죠. 아하. 35배라는 수치가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는 그 예측 시장의 공세에 맞서고 주류 시장에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마케팅과 로비에 정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간 해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칠혈 경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앞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면서 이익은 훨씬 빠르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현재 주가는 그 미래의 이익 성장을 미리 당겨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해자를 더 깊게 판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죠. 드래프트 킹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라는 디지털 세계의 장벽을 오히려 자신의 성벽으로 삼았네요. 자, 그럼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와 볼까요? 네, 현실 세계의 움직임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회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버입니다. 우버는 2025년에 주가가 50% 넘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맞아요. 그 이유는 차량 공유와 음식 배달이라는 현재 핵심 사업이 단순히 성장하는 걸 넘어서 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속 성장이요? 보통 기업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둔화되기 마련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우버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율이 최근 분기에 17%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전 분기들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아, 오히려 늘었군요. 네, 이용 빈도도 늘면서 총 운행 건수는 22%, 총 예약 금액은 21%나 증가했고요. 이건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우버를 쓴다는 뜻이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면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기사도 많아지고 기사가 많아지니까 대기 시간이 줄어서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그 선순환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 선순환 구조가 한번 완성되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네. 우버는 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버의 진짜 목표는 지금처럼 차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자율주행차들이 거쳐가야 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사업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우버는 스스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운영체제나 앱스토어가 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죠. 운영체제?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든 웨이모든 현대차든 그 어떤 회사가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도 그걸 탈 승객을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 우버는 그 승객, 그러니까 수요를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요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통해 언제, 어디에 차량을 보내야 가장 효율적인지 아는 공급 관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율주행차들이 처음부터 우버에 최적화되도록 만들고 있고 시장 선두주자인 알파벳의 웨이모 그리고 델러스의 에브라이드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 벌써 시작했군요. 네, 우버의 진짜 가치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가 아니라 이 모든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그 자체에 있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앱스토어의 가장 큰 힘은 애플이 30%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처럼 강력한 통제력에서 나오잖아요. 우버도 미래 자율주행차 회사들에게 그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버 없는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가 생겨서 경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우버가 가진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수억 명의 이용자가 이미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깔아놓고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긴 그 습관이 무섭죠. 네. 새로운 서비스가 이 습관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죠. 우버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파트너를 끌어들이고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만들면서 격차를 더 벌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지배력을 미래 시장의 입장권으로 쓰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치 평가를 보면 주가는 약 $90이고 시가총액은 지난 12개월 총 예약 금액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지표로 보면 어떤가요? 보다 전통적인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봐도 흥미로워요. 내년 예상 순이익의 2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25배. 네,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고정비 부담이 줄면서 이익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나타나는 기업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세 기업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고도로 특화된 맞춤형 AI 칩으로 거인들의 필수 파트너가 된 마블, 네, 까다로운 규제 환경을 오히려 혜자로 삼아버린 온라인 베팅 플랫폼 드래프트 킹스,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압도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 자율주행 시대의 운영체제를 꿈꾸는 모빌리티 거인 우버까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깊고 단단한 성을 쌓고 있네요. 맞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미래 비전과 기술적, 구조적 혜자를 통해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마블의 맞춤형 파트너십, 드래프트 킹스의 규제 속 브랜드 지배력, 우버의 수요 기반 플랫폼, 이들은 각자의 경기장에서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은 2026년까지의 전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매우 다른 성장 모델, 특화된 하드웨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중개 중에서 2026년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다음 10년의 기술 변화와 시장의 변덕에 가장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모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